자, 이 사고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까요? 요거는 아침에 50대 중반인 아빠가 딸과 함께 26, 27때는 딸과 함께 아침에 출근 중이에요. 아파트에서 나가는 중입니다. 그냥 치고 나가네. 네, 오디오가 없어요. 그리고 어이구, 그냥 막 치고 나가네. 아이고. 네, CCTV 보시죠. 자, 그 달려오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어이구. 예. 1차로 날랐어. 예. 2차로 날르면. 저렇게 흰 연기 나는 것도. 예. 네. 저런 게 이제 이상 연소인 거예요. 원래는 흰 연기 나면 안 되죠. 이 겨울에 뭐 이렇게 연기 나오는 거 말고는 추운 날 말고는 평소에 저기 흰 연기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나오면 안 돼요. 2020년 2월에 있었던 네. 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속 페달은 99%, 브레이크는 안 밟고, 네. 단지 좀 이상한 것은 엔진 스로틀 밸브가 갑자기 100으로 올라갔다 다시 뚝 떨어지는. 가속 페달은 쭉 99%인데 일률적으로. 근데 스로틀 밸브가 열리는 거는 100까지 갔다 다시 떨어지는 약간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언밸런스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여기는 이제 오디오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오디오 있는 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블랙박스는 오디오가 있어야 좋고요. 특히 급발진 의심 사례에 있어서는 오디오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같이 보시죠. 이거는 55세 여성이에요. 아이고. 예. 저 차는 왜 저렇게 달려왔을까요? 저 차. 갑자기?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저럴 때 얼마나 사람이. 아이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예. 25초 정도인데요. 어떤가요? 엄마 왜 이래 그러면서 결국 이것도 마지막 5초 동안에 가속 페달 끝까지 밟은 걸로 그렇게 나왔어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여기서 엔진 소리가 다르잖아요. 예. 일단은 만약에 엑셀 페달을 밟았다라면 엔진 소리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계속 좀 변동이 되잖아요. 변동이 됐다는 얘기는 글쎄요, 엑셀 페달만 밟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다른 엔진 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RPM이 불규칙하게 가속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자세한 거는 뭐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소리 듣고 분석해 오면 엑셀 페달 밟았으면 그렇잖아요. 소리가 우 해서 그 소리 해야 되는데 우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그거는 엑셀 페달만 밟았다 운전자가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야 이거 이 차의 문제 같은데 이게 사람의 문제라 볼 수 있겠나? 이 억울하다는 분들이 많고 특히 그 도영군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작년에 국회에서 재조물 책임법을 바꿔보자라는 발의가 됐습니다. 그 발의됐던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작년에 여러 의원들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재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우택 의원 등 11인 해서요. 위원회 심사까지 했고 제한 일자가 작년 3월 10일이었고요. 제가 요때 요거와 관련해서 국회에 가서 입법 도서관 분들 한 열 몇 분한테 제가 한 1시간 좀 넘게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해서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의 원리에 입각해서 피해자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이게 경감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근데 현행법으로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말씀하신 대로 단 한 건도 인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동차 차 알못인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예, 이렇게 본인 여러분 뭐 아시는 거 뭐 있으세요? 뭐 저희가 엔진 오일 갈 때나 알고 또 뭐 부동액 교체 넣을 때나 알고 그러는 거지. 그 이상 뭐 일반인이 있잖아요.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안에 또 전자 쪽으로 돼 있는 거는 기계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걸 보면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영상 자료, 블랙박스라든가 CCTV라든가 그런 것들을 법원에 제출하면은 그러면 그 손해를 입은 당시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자동차 제조사 측에서 입증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물 건너갔어요. 예, 이제 보통 국회는 그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22대 국회에 들어서면 다시 입법 발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와 관련해서 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법이 어떻게 됐는지 제조물 책임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면은 공급할 당시 결함이 있었다. 아래 세 가지를 증명하면은 그거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된 거야라고 추정한다. 추정을 바꾸려면 자기네가 아니야 우리 차 멀쩡했어. 니네가 입증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 가장 중요한 게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나는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손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손해는 내 영역이 아니라 니네 영역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제조물에 거기 니네가 문제인데 하자가 있으니까 생기는 거지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차가 날아가지 않고 급발진이 없잖아요. 네, 일반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게 왜 그랬는지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거 전제로 해서요. 아니 이게 왜 차가 갑자기 빵! 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왜 그냥 빵 날라오지? 난 모른다. 그러면 니네가 옛날에 권 교수님 기계식일 때는 급발진 사고 없었다면서요? 기계식일 때 급발진 사고가 없었던 게 아니고 기계식일 때도 있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도 항상 논란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수동 변속기가 뭐 생각보다 사례가 좀 적었다는 거지. 자동 변속기 이후에 처음에 이제 변속기 레버 순서 가지고 좀 헷갈려 가지고 좀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참 논란이 되니까 그 뒤로 나온 게 명재님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 같은 거 또는 시프트 락 같은 거 변속기를 잘못 방지하는 걸 넣어놨더니 또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하고 가속 페달하고 둘 중에 동시에 밟았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살리고 가속 페달의 센서는 죽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더니 또 확 떨어지고 그럼에도 늘 존재는 했었죠. 그렇다면 그거겠네요. 예전에는 이 블랙박스가 없었으니까 없었죠.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내가 뭐 잘못했나 봐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내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또 기계식이 아니라 자동차는 전자제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영향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요건 누가 입증해야 된다? 밑에 거는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차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나갔어? 이건 볼 필요 없고 요거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차가 이상하게 빛이 달려갔다. 그거를 네가 증명하라. 현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가 일단 건강진단에서 이상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엑셀 페달 밟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 밟았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길밖에 소비자 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게요. 작년에 그 법안이 회기가 이제 끝나서 그래서 자동 폐기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라면서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이 법안에 제조물 책임법이 관할 소관이 그렇죠. 그렇죠. 제조물 책임 쪽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데요.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 조사라는 거.
이 리포트 이거 제가 드릴게요. 그래요? 이게 바로 예. 이것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작년에. 예. 예, 회기가 끝나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요거 135페이지인데요. 예, 요거를 갖고 이 제조물 책임법의 운영 실태 조사가 이게 잘못된 거다. 잘못됐다. 부족하다. 예. 이것을 우리 보좌관들 잘 보세요. 예, 페이지는 많아도 막상 보면은 자, 그러면 이거 누가 했을까요? 어느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에서 했는데요. 책임 연구자는 어떤 교수고요. 자, 공정거래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제조물 책임법 운영 실태 조사의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작년 11월 20일에. 그럼 여기는 교수 네 분이 책임연구원 어느 대학 교수, 공동연구원 어느 대학 교수, 공동연구원 어느 대학 교수, 공동연구원 어느 대학 교수. 그래서 여기서 이 135페이지짜리 했는데 저걸 다 보기 힘드니까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요약이 돼 있어요. 당연히 돼 있겠죠. 요약. 자, 요약문. 결론은 돼 있겠죠. 요약문이 돼 있는데 피해자의 입증 책임 완화 가능성에 관해서 검토했다. 지금 결국 우리가 입증 책임 우리한테 주지 말고 니네한테 넘기자. 예. 거기다 검토를 했는데 현재 어느 입법 내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제조물 책임법 체계 하에서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전환한 경우는 없다.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없다. 그래 놓고선 없다는 거예요? 예. 네, 어디든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 책임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피해자가 증명해야지 왜 넘기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요. 불가능한 이상 제조물 책임법 3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 등의 추정 요건을 그럼 조금 좀 완화시킬 방법은 필요할 수는 있다. 그래서 저 자료 제출해라. 니네 뭐 그거 시스템 관련된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어떤 설계도라든가 뭔가 내놓으라 그러면 내놔라. 자, 근데 내놓으라는 것을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 증명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증명 책임의 완화 및 자료 제출 명령 제도의 도입이 그 문제 해결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 완전한 증명 책임 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거는 역시 공정거래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럴 거예요. 연구 또 시킬 거예요. 아니야. 연구 또 안 시켜. 돈 조사한 거 이걸로 대체할 거예요. 이미 연구했어, 지난번에. 그래서 그건 불가능해. 유럽, 미국 어디도 없어. 그러면서 어떠한 입법 내도, 어떠한 나라의 법에도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보다 피해자의 증명 책임이 더욱 완화되어 있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서 무슨 자료 제출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조금 보완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아예 뭐 방벽을 여러 단계로 딱 닫아놨죠. 닫습니다. 닫아놨죠. 예.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입법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입증 책임의 전환은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 입장에서 제가 그냥 뭐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은 아니고 그 자동차를 이렇게 조사하는 정부 쪽 사람들을 만나보면 일단은 첫 번째 우려하는 건 이럴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그 사고의 사례들이 정부 조사에 의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다 감당이 어렵고 가장 핵심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였어요. 자신들도 급가속 급발진이 존재하는지를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늘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반박하는 게 그러면 아까 도현이 사례 같은 이 케이스가 재현이 가능하냐. 재현이 가능하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인정을 하겠는데 재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생각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명장님 같은 분이 기술적으로 재현이 가능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 똑같은 현상에 똑같은 조건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고철도거리니 그건 안 돼.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거보다는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는 이거 블랙박스에 의하면은 이거 급발진이야. 이거 그렇게 보이는데 봐. 이 정도 있으면은 그러다 이것 때문에 다쳤어. 누가 또 사망했어. 그럴 때 자동차 회사에서 과연 증명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자동차 회사도 불가능할 거거든.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내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 찾았다죠. 못 근데 찾았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가요.
근데 우리나라 법 얘기할 때는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외국의 사례를 설명하고 또 자기네가 불리할 때는 외국의 사례가 없다고 하면서 피해가는 그런 법 하나. 어떻게 법조인 아니신데 그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의원님께서 예. 보실 때는 사실은 이제 법을 만들거나 이 변호사님이 활동하시는 거에 상당 부분은 억울한 사람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은 또 많은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정신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제조물 공급을 하는 이를테면 여기서 보면 자동차 회사로 보면 상당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견고한 많은 자원과 정보를 갖고 있는 절대 갑입니다. 그에 비하면 그 피해자 측으로 보면 개별화돼 있고 비전문적이고 그리고 그보다 정보량이라는 건 극히 제한적인 거죠. 그런 데서 그 정부가 할 일은 이렇게 개별화되고 소수화되고 그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기에 보다 그 권익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역할을 해야만 그것이 공정한 사회고 정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처럼 그 기존의 그 시스템과 기존에 견고하게 돼 있는 체계만을 그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고 견고하게 여러 방벽을 치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정부가 할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그 일종의 이제 절대 슈퍼갑에 해당되는 것을 일종의 기득권을 묵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나 싶고 그래서 저로서는 그 아까 그 급발진의 사례가 보통은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일어나는 일만큼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시각 그것이 우리가 국민 일반의 상식 이것이 돼 있는 한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별화된 그 피해자가 그것을 보다 자신들이 억울한 것을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제조사는 보다 풍부한 정보와 대응책을 갖고 그것을 자신들이 공급할 당시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당시에 그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EDR이라는 걸 일반인 누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것도 이제 사고 나서 보니까 사고 발생 5초간의 그 기록을 보는데 그것도 그 1초간 2컷에 해당되는 것에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10개 정도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20초고 그 1초당 10컷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료가 풍부한 정도가 훨씬 달라요. 근데 현재 나온 급발진의 사례는 EDR이 오히려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그 기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다 풍부하게 자료를 많이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제조사가 아니라 이 어떠한 경우에도 조그만의 피해에 그 조금이라도 피해자가 도움이 될 일이라면 그것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것으로 법이라든지 제도는 갖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EDR도 좀 더 충분한 시간과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해야 된다. 근데 마침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와 관련돼서 현재 45개의 그 EDR 정보 축적되는 항목이 67개로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은 맞는데 시간도 더 늘리고 사실은 전후로 더 늘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것도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 그걸 따졌더니 정부에서도 수긍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전의 연구 결과들이 그런 것을 막는 기작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입증 책임의 전환을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하도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받으면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변화된 건 없죠.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만은 입증 책임의 전환이 입법이 되기는 아마 이거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가장 큰 기업을 어딘가요? 뭐 SH 뭐 이런 회사들 아니겠어요? 삼성과 현대, 전자와 반도체와 그럼 LG하고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SK하고 뭐 예. 내 회사가 거의 주도. 그런데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되면 막 왕 하면서 사람 이래 그러면서 뭐 또 그게 길게 돼 있으면 그래도 수긍이 가지만은 짧게 나오는데도 이거 급발진이야 이거 봐봐 이거 급발진이야 갑자기 어떻게 차가 이렇게 나갈 수 있어 그래 하면 전부 다 급발진 이거 급발진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돼? 못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급발진이 인정된 판례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 그러면 하나당 뭐 최소한 어떤 거는 1억, 5억, 10억
그 소송으로 지는 게 저 회사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 차 안 사요. 안 사죠. 1년에 한 현대산 한 5, 600만 대 만들죠. 700만 대 정도 만들죠. 700만 대? 현대기아가 700만 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 폭스바겐, 토요타, 그다음에 현대기아. 그럼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소화하는 건 100만 대나 되나요? 국내 소화되는 건 130만 대 정도. 그럼 나머지 600만 대로 외국에 팔아야 되는데 외국에서 누가 타겠어요? 맨날 뉴스에 한국이 급발진, 한국이 급발진, 한국 스스로 급발진 막 인정하면은 600만 대 하나도 안 팔려요.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환이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하려고 그러냐? 외국엔 없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외국은 어떨까요? 거기 전에서 제가 하나 예. 말씀드리면 예. 사실은 그 의학 기술과 정보에 관련돼서 한국만큼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답니다.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1, 2년마다 한 번씩 모든 국민이 거의 다 아유, 건강검진을 다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가 지난주에 외국 갔다 온 것이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나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그 의료 관련된 정보는 한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데이터들이 한국의 오히려 또 경쟁력이에요. 저는 지금 이와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데이터와 그와 관련된 그 급발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많은 정보와 사례들을 축적해 가면 자동차에서로서는 또 다른 정보의 그렇죠. 그 상당한 우위에 서겠죠. 그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서 오히려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은 제일 많이 안전하거나 그에 관련돼서 혹시 뭐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적극적인 그 회사의 책임과 그에 따른 뭐 조처를 기대할 수 있다. 이거면 또 다른 사업이 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아프더라도 그러려면은 급발진의 원인을 찾아서 급발진의 원인을 우린 찾았다. 외국은 연구가 안 되고 네. 우리는 급발진의 원인을 찾아서 그걸 갖다 해결했다. 그러면 결국은 조금 처음에는 조금 이 그래프 이렇게 됐다. 나중에 쫙 올라가서 한국 자동차 믿을 수 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쉽지 않은데 외국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유럽에서 얼마 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뭐예요? 유럽연합에서 뭐 한 거예요? 유럽연합 신제품 신뢰도 그런 얘기인데. 새로운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이게 제조물 책임이죠. 이게 제조물 책임 디렉티브 지침입니다. 제조물 책임에 대한 지침. 그러면 이것을 만들면은 유럽연합에서 이게 팔리아먼트에서 만들면은 평의회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는 지금 국회 유럽의회? 예, 유럽의회. 거기서 이걸 만들어서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지침을 내리면 각 나라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운영은 거기에 알아서 하더라도 이 지침이 작년 12월에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번역해 놨는데요. 이거 도현이 아빠가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지금 입증 책임이 9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이게 밖에 10조라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제조물 책임 지침 개정안 9조나 10조나 그게 뭐 중요하지 않죠. 청구인이 피해자요. 피해자는 그 해당 제조물의 결함, 발생한 손해,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추정된다. 결함이. 우선 법원에서 니네 무슨 자료 내놔. 그 설계 어떻게 했어? 거기에 관련돼. 그리고 니네가 뭐 분석한 표 내놔. 그런데 그게 안 내놓으면 니네가 뭔가 캥기니까 안 내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 니네 책임져. 이건 아주 훌륭한 거예요. 또 해당 제조물이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 위험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유럽연합 혹은 개별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법적인 안정 요건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 뭐 이거는 니네 뭔가 지침을 내렸는데 그거 왜 안 했어? 그대로 따랐어야지. 근데 이것도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사용 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조물의 명백한 오작 또는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했다. 여기도 보면 정상적인 사용했어야 돼요. 정상적인 사용 또는 일반적 상황에서. 근데 일반적 상황도 나 그냥 가고 있었는데, 나 퇴근하고 있었는데, 이거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정상적인 사용이
결국 네가 정상적으로 사용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돼. 우리 제조부책도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제일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각국의 법원은 청구인이 기술적 또는 과학적 그게 너무 우린 잘 모르겠다. 복잡성으로 인해서 제조물의 결함이나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 이걸 입증하는 과도한 어려움을 겪는다 판단할 때 바로 이게 급발진 사고죠. 급발진 사고죠. 일반인이 그걸 어떻게 해? 그럴 때는 청구인이 충분히 관련 있는 증거에 기반해서 다음을 제시하면 그러면 추정된다. 자, 내가 2차 때문에 손해를 당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 결함이 손해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 요거.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처럼 명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저 왜 이상한 소리가 나? 왜 어서 연기가 계속 나? 한여름에 왜 계속 나? 뭐 이런 거. 이런 게 가능성. 이렇게 이제 완화돼서 이게 2024년 올해 3월부터 이 지침이 유럽에는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요 특권체 이거는 작년에 한 거거든. 그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만 제시하면은 그거 갖고서도 입증 책임 전환시키도록. 해외 사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외 옛날 사례가, 거니까. 해외 사례가 있게 되는 거네. 이거는. 그렇지.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요. 또 공정거래에서 옛날 자료 우리가 분석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면 야, 저 유럽 팔려면돼서 이번에 바뀐 거 있잖아. 다시 해갖고 와. 그렇게 하세요. 예.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지면 그럴 예. 만한 충분한 자료가 되네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연구를 하셨냐면 도연이 사건, 그 사건의 민사소송 원고 대리를 하고 계시는 하종선 변호사께서 여기 연구를 무진장 많이 하셨어요. 예, 그건 원래 그런 요구 많이 해요. 이분이 현대해상 사장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한테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건 좀 도움을 청하시고요.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